이 방법만 제대로 체화시키면 국어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안정적으로 고득점 받을 수 있음을 제가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국어 공부 심화편, 수능, 공무원 시험, 피셋, 심지어 일반적인 독서와 교과서를 읽는데도 많은 도움을 드릴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저번 국어공부법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반드시 보셔서 국어 공부의 체계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글을 읽는 미시적인 접근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미시적인 접근은 크게 지문 자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법, 지문 이해도 향상을 위한 펜 표기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문 자체를 빠르게 읽는 방법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는 짐킥의 마지막 몰입에서도 언급된 방법인데요. 첫째, 속발음하지 말기. 의외로 중하위권 친구들 중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군요. 글을 읽는 기본은 속으로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읽는 겁니다. 고등학생 이상인데도 속으로 발음하며 책을 읽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합시다. 둘째, 주변시를 활용하라. 주변시란 내가 집중하고 있는 한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 주변으로 보이는 여러 단어를 동시에 보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단어를 한 번에 사진 찍듯이 의미 단위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가령 토끼와 거북이 전래동화를 토끼와 거북이 전래동화 각각 하나씩 읽는 게 아닌 토끼와 거북이 전래동화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며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간단한 문장 정도는 한 번에 눈에 넣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수능 준비할 때도 훈련했던 방법입니다. 다만 의미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단어의 개수만 늘려서 넣는 훈련은 전혀 의미가 없죠.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단어 개수를 정교하게 넣어가야 합니다. 아직 독해력이 부족하다면 한 단어씩 넣더라도 의미를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는 걸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데요. 점점 독해력이 늘어감에 따라 이 덩어리도 같이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셋째, 손을 활용하라. 손으로 글을 짚어가며 읽는 건 글 읽는 속도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질 때 다시 똑같은 문장으로 돌아와 읽는 걸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평소 독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손가락으로만 글을 짚는 건 효과가 떨어지고 펜으로 글에 적절한 표시를 해가며 읽는 게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걸 수월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미시적인 접근 방법 두 번째, 지문에 표시하면서 읽는 법. 참고로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과 여러 국어 고수 친구들의 방법을 합친 건데요. 본인만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참고하면서 취할 것만 취하는 식으로 합시다. 첫째, 기본은 영어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로 의미 단위로 빗금을 쳐가며 빠르게 읽어 나간다. 이때 속발음 없이 주변시로 들어오는 의미 단위만큼을 빗금을 쳐가며 나아가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짚는 것 대신 펜으로 빗금 치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고요. 둘째, 핵심 키워드는 세모, 그 핵심 키워드에 상반되는 키워드는 역세모, 그리고 각각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예시 키워드들도 구분이 쉽게끔 세모 또는 역세모로 표시해 나간다. 대등한 개념이 3개 이상 나온다. 동그라미, 별표, 세모로 가거나 그 핵심 키워드의 첫 영어 알파벳을 써주는 식으로 구분해준다. 셋째, 접속사, 화제 전환, 구체적인 분류, 시간의 순서를 암시하는 단어들에는 네모를 쳐준다. 그러나, 다만, 그런데, 하지만 반변의 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예외나 반대 개념들이 나오므로 예측하며 읽기가 가능하고 여기에 잘 표시를 해두면 문제에서 돌아올 때 확인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은 화제 전환을 뜻하고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나누어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문장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니 앞에서 말한 세모, 역세모 등으로 구분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넷째, 주제나 중요한 문장에는 밑줄을 쳐준다. 보통 주제나 중요한 문장이라 함은 새롭게 어떤 키워드를 정의하는 문장, 상반되는 두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하거나 공통점을 설명하는 문장, 예외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 등을 말하는데 의외로 예외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도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다섯째, 헷갈리거나 키워드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간단한 개념 사이의 모식도나 논리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직 잘 안 와닿죠? 곧 실제 예시편에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영역별 국어 공부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크게 비문학, 문학, 문법, 피셋의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부터 여태껏 말씀드린 공부법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첨언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글의 전개 방식을 기억해 두는 것. 특히 영역별로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해 두시는 겁니다. 가령 과학기술 지문의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는 어떤 기술의 한계가 나오고 그 뒤에 대안 방안이 나오는 패턴 등이 있겠죠. 그 다음 중요 요소는 배경지식을 쌓는 것. 최근에 비문학에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 독서에서 연계가 많이 되는 추세입니다. 제시문이 비록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제시문에 나왔던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실제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가령 수능 특강에서 한 이론에 대해 세부 개념으로 ABC를 다뤘었는데 실제 수능에서 같은 이론의 ABCD를 제시했다면 ABC를 알고 있는 학생은 D만 추가로 받아들이면 되니
문제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원리인 겁니다. 아니면 ABC를 알고 있는 사람은 수능에서 같은 이론 내에 전혀 다른 세부 개념 DEF를 다룬다 해도 이 ABC를 통해 DEF를 더 빠르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문학으로 넘어갈게요. 문학은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국어 시험의 본질은 100% 객관적이라고. 즉 수능 및 기타 국어 시험에서는 보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학은 지문 그 자체보다 문제 및 선지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비문학에서 썼던 전략, 즉 확실한 답을 골랐으면 나머지 선지는 패스하는 방법은 여기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학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게 출제자의 의도이므로 말 그대로 모든 보기를 읽고 가장 적절한 것을 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고전 같은 경우는 쓰이지 않는 옛날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읽는 방식과 많이 쓰이는 단어는 따로 정리해서 외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 안에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고전 같은 경우는 주제가 대부분 건선징악으로 쉬운 편이지만 현대시 등의 현대 문학은 쉬운 표현으로 다양한 주제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관점 아래 작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문법은 공무원 시험, 수능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빈출부터 정복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일정 기간을 정해서 빡세게 인강이나 교재를 통해서 한번 진도를 쭉 뺀 다음에 그 이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감을 유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방학 같은 기간이 이를 실천하기에 적절한 시기겠죠. 피셋의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역시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비문학 접근 방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기출을 풀어볼 때 문제의 정답 유무보단 지문 분석에 집중, 즉 문단의 구조나 글의 전개 방식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해석의 경우 투자한 시간만큼 점수 향상이 가장 뚜렷한 과목인데요. 상황 판단 과목과 더불어 수학적 감과 논리력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게 부족하더라도 기본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문제 풀이법을 익히고 기출 및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풀면서 본인에게 맞게 채와 그와 동시에 계산 속도와 정확도를 끌어올리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데요. 표나 그래프, 공식 등이 패턴화되어 있고 심지어 실수를 유도하는 패턴도 정형화가 되어 있기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스터디를 통해 여러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상황 판단은 가장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기출 문제를 통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실전에서는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잘 판단해 풀 수 있는 것만이라도 모두 맞추자는 접근 방식, 남들이 다 맞는 문제는 다 맞추고 추가로 몇 개를 더 맞추자는 접근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셋은 제가 직접 시험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피셋을 실제로 보고 합격한 친구들 및 후배들의 조언을 취합하고 제가 기출을 직접 풀어본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능, 피셋 기출에 적용하는 실제 예시를 살펴볼게요. 2022년 수능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인데요. 0.25 배속으로 한번 지문을 빠르게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미시적인 접근법에서 설명드린 대로 의미 단위로 빗금을 쳐주며 지문을 빠르게 읽어나갑니다. 읽어나가며 핵심 키워드에는 삼각형, 그와 대조되는 개념에는 역삼각형, 접속사나 글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어에는 네모를 쳐줍니다. 중요 문장에도 밑줄을 쳐주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 문장이라 함은 어떤 용어를 정의하는 문장, 두 개념 사이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장 등이 있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순서 및 키워드 간 관계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선 간단히 모식도를 그려보는 건데 실전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내용이 잘 들어온다면 밑줄치기와 모식도 그리기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지문에 딸린 문제가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보면 일단 각 선지에 대응하는 근거가 지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력적인 오답의 형태인 2번, 5번에서 대조되는 개념의 특성을 반대로 매칭시킨 경우 3번에 시간의 선후관계를 바꾸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지문 내 근거 찾기와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을 피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셋풀이 예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2022년 7급 공무원 상황 판단 영역 23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쭉 읽어나가면서 간단히 뽑아낼 수 있는 건 뽑아내줍니다. 한 번씩만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난 여러 번 먹고 싶은데 첫째 조건 4명 이하, 대충 그런 케이스 한두 개 써보고 어떤 의미인지 감을 익히고요. 둘째 조건까지 보면 3, 4명만 식사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조건을 보면 A와 B가 나눠지는 경우의 수, 그리고 A, B 둘 다 없는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네요. 넷째 조건 C와 D는 나눠서 배치해야 함을 알 수 있고, 다섯째 조건 E와 F는 같이 배치하고, 여섯째 조건 G는 A 또는 B와 같이 배치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식도를 그려보면 G가 부팀장인 A와 같이 먹는 경우와 B와 같이 먹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인원을
바로 치고 써줍니다. 이때부터 보기를 읽어가면서 대입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 말고도 5급 피셋도 여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내린 결론은 모든 경우에 수를 완벽하게 모두 구해놓고 푸는 것보다 전체적인 경우에 수의 틀만 크게 잡아놓고 보기를 하나씩 대입해가며 모순을 잡아내는 게 훨씬 빠른 풀이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기출 분석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적화된 시간에 최적화된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번부터 보죠. A와 E 함께 배치해야 하는데 B는 F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려고 하면 이미 5명이 되냐 안 되고 아래에 넣으면 되겠죠. 근데 C와 D를 갈라서 나머지에 배치해야 되는데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실전이면 1번 찍고 바로 넘어가면 되지만 기출 분석이면 나머지를 더 살펴봅니다. 2번 C를 여기에 넣으면 D, E, F를 여기에 넣으면 되니까 맞는 얘기죠. 3번 C를 여기에 넣으면 D와 E, F를 각각 여기에 넣으면 되니까 맞고 4번 D와 E가 함께하면 F도 같이 해야 하고 3명 넣을 수 있는 여기에 넣고 나머지 C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부팀장인 B와 함께 참석하는 게 맞죠. D와 E를 5어 아래에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참이 됩니다. 5번 D를 포함하여 4명이 되는 경우는 C 또는 D가 여기에 들어가야 하고 E와 F가 이쪽에 들어가면 나머지 C 또는 D가 최소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E와 F는 결국 여기에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는 C 또는 D가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F가 들어있는 조는 3명이네요. 역시 5어 아래에 대입해봐도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정답률이 사설평가원 추정 27%라고 하는데요. 4명 중에 1명밖에 못 맞춘 비율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각 조건을 논리에 맞게 변환해서 케이스를 나누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 2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 감이 있죠. 하나씩 천천히 읽으면서 진행하면 영상이 지나치게 늘어질 것 같아 한번 직접 풀어보셨다는 가정하에 진행하였습니다. 풀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다시 되돌아가 종이에 직접 풀어보고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2편에 걸쳐 국어공부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국어공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나요? 이제 여러 케이스에 적용하고 체화시키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 번 복습하시고 이 방법들만 제대로 체화시키면 국어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안정적으로 고득점 받을 수 있음을 제가 보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기시험을 단기간 내에 합격하게 하는 회독 공부법 제대로 하는 법으로 찾아뵐게요.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